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수익 방식입니다. 160페이지 수익 방식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요? 160페이지 수익 방식 중에서 수익 환원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익 환원법은 뭐냐?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해요. 여기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얘가 뭐냐면 수익성 부동산이라네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익성 부동산이면 얘가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요 말을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투자성 부동산이라 그랬고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랬던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이 있겠죠.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기업용 부동산은 또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컨대 임대용 부동산을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수익이 나올 거예요. 저 부동산에서 얘를 취득을 한다고 치면 운영 단계 때와 처분 단계 때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거라는 것이.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이제 현재 가치화 해야 되죠. 현재 가치 하는 건데 이걸 현재 가치 한다는 할 때 현재 가치는 나누기 개념인 거 아시죠? 네, 나누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현재 가치 할 때 사용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율이라고 해요. 환원이율 해도 괜찮고 환원율 그래도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수익을 환원하여 뭘 구했다? 가액을 구했다. 그게 수익가액이에요. 이렇게 수익에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수익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환원이율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고요? 순수익. 두 번째가 뭐고요? 환원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당겨서 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순수익에 대해서. 두 번째 뭐에 대해서? 환원이율에 대해서 또는 환원율에 대해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환원율 혹은 환원율. 그럼 먼저 순수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투자론에서 저 순수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뭐가 순수익이냐면 총순전후에서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부연 없이 순수익이라고 하면 보통 뭐를 많이 쓴다?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순영업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여기서 순수익이란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환원이율이 뭔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일본에서는 환원이율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저걸 줄여서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환원이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론에서 어림셈법 할 때 그 중에서 수익률 법을 하면서 환원율자 나온 건 죄다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환원율 무슨 환원율이었죠? 종합환원율입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종합환원율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고 하니 우리가 투자론 하면서 종합환원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우리 교재 어림셈법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 열어보면 이번에 수익률법 밑으로 내려가면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기억에 있습니까? 그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종합환원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종합환원율이면서 동시에 종합자본환원율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본환원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종합환원율과 자본환원율은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환원율자 붙는 건 전부 수익률로 이해하시면 된다. 근데 환원이란 단어가 뭐냐 이거죠. 환원이란 단어가 여러분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환원한다 그래. 현재 걸 미래 거로 바꾸거나 미래 걸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요걸 환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 유식하게 자본 환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본 환원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율이 자본 환원율.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미래의 수익을 현재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놨죠. 미래의 수익이잖아요. 요거 현재 가치잖아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사용한 매개 역할하는 이율이 환원이율이다. 이해가셨습니까? 환원이율입니다. 근데 그 환원이율로 뭘 쓴다? 보통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을 사용한다. 그럼 우리의 기억을 살리면서 제가 종합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종합이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환원율자 들어가는 건 수익률이니까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총투자 수익률이며 이렇게 종합환원율이다. 그러면 종합이 총이니까 분모에 투자액에 들어가면 무슨 투자액에 들어가는 거죠? 총투자액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총투자액의 짝꿍은 분자는 총 아니면 순이라고 그랬죠. 그럼 총수익 내지는 순수익에 해당되는데 총수익에 해당되는 수익률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순수익에 해당되는 수익률만 공부하는데 순수익에 해당되는 수익률 총하고 짝꿍이 뭐죠? 순영업소득이죠.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베끼지 마세요. 자꾸 베끼면서 외우려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러면 진짜 많다고. 그래서 진짜 많아서 안 떠올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안 떠오르면 나중에 멘붕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레파토리가 다 있다고요. 강의를 제가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자론에서 투자론 시작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취득, 운영, 처분. 얼마에 취득했다 그랬죠? 1억에 투자했다. 1억 원이 뭐라 그랬죠 그때? 1억을 뭐라 그랬죠? 부동산 가치다. 부동산 가치는 물론 시장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며 항상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과 같다. 따라서 이게 뭐다? 부동산 가치다. 그러니 이 자리에 총투자액 자리를 부동산 가치로 써도 된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혹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율자가 붙는 것들은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분수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위와 이렇게 맞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맞바꿔줄 땐 절대 위에 거고 맞바꿔주는 게 아니고 밑에 거고 맞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분수 서로 맞바꿀 때 밑에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남의 집에 갈 때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밑으로 간다. 위에 가서 상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맞바꿀 수 있다. 그럼 환원이율은 수익가액분의 순수익이죠. 수익가액은 부동산 가치 맞죠? 부동산 가치다.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라고 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환원이율이에요. 환원이율은 미래의 수익을 이렇게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 매개 역할 하는 걸 환원율이라 한다. 환원이란 바꾼다는 뜻이다. 미래의 수익을 미래의 수익을 현재 부동산 가치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꿀 때 사용하는 매개 역할하는 이율을 환원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환원율자 들어가는 건 죄다 수익률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수익률이잖아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환원법에서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순수익을 알아야 하는 거 아시죠? 순수익을 알려면 그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라야 돼.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돼? 안 돼? 안 돼. 교육용 안 돼. 공공용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어떤 분이 주거용인데 뭐 임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임대용 부동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거용 부동산, 교육용 부동산, 공공용 부동산은 적용 불가하다. 수익성 부동산에만 쓸 수 있다.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니까 세 가지의 평가 방법 중에서 제일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제일 정확하죠?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일 까다롭다. 장점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단점은 까다롭다. 3방식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장점 이해하기 쉽다. 간단하다. 그래서 제일 안 맞는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적용할 데가 없다. 갈 데 없네. 그럼 뭐예요?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물건별 감정평가라 해서 원리 기억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가법을 쓰는지 이런 거 다 이유가 원리를 다 흐름을 이해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익환원법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부동산에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감정평가 3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가액 완화 방법 뭐가 확인합니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이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사례가 풍부한 물건은 뭘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수익성 물건은 수익환원법을 쓰고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물건은 원가법을 쓴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의 원리를 먼저 큰 틀을 이해하시고 용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나씩 살붙여가는 것 요거 이제 이론 강좌 기본 강좌부터 심화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배워갈 거라고요. 아셨죠? 됐습니다.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 다 안 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 163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갈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쭤볼게요. 공시가 뭐예요? 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뭐뭐뭐를 우리나라는 알리는 제도가 가격 공시하는 제도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주택, 세 번째는 비주거용 부동산.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다고요? 토지. 두 번째가 뭐가 나왔다고요? 주택. 세 번째는 뭐라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지가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 주택이 나왔다. 얘는 토지. 토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 근데 주택이 나왔는데 얘의 명칭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주택가격 공시제도다. 이렇게 주택가격 공시제도다. 그럼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뭐냐면 주거용 아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 같은 걸 가리키고 사무실용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주거용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건 딱 두 가지만 공시하고 있어요. 상가 건물하고 오피스, 사무실용 건물만 하고 있어요. 공장용 건물들은 아직까지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서 공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하고 사무실용 건물,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무실용 건물만 현재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왔다고요? 토지, 그 다음에는 주택, 그 다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토지 가격 공시제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좀 멀리 내다보고 용어의 체계를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어요. 즉흥적으로 용어를 정하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뭐냐면 멀리 바라보고 다음 걸 생각하면서 용어를 만들거나 체계화시켰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30년 후, 50년 후 우리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은 뭐 했대?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지금이라도 체계화시키고 용어도 정비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제가 볼 때 참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셨어요. 특히 용어나 일본식 용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관계 호칭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2조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수평적 구조 똑같은.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인데